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배경사진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장기 추세입니다. 80년부터 대략 40년간 진행됐던 그 역사적 금리 하락 시대가 2022년 금년에 마감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1.35%가 역사적 저점이었던 것으로 지나고 나니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3.54%로 저점 대비 대략 한 3배 정도 고금리 상태입니다. 한국도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0년 그 당시 한국 회사채 금리 한 25% 정도, 이 정도가 보통이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에 남아 있고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 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금리 수준은 과거 저점보다는 대략 한 3배가량 높지만 과거 고점보다는 또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진행 중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23년 하반기경에 스톱을 하고 그러면 24년 이후에 다시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이전의 역사적 저점 근방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앞으로 대략 한 30년 내지 40년간은 이전의 역사적 저점 근방으로 금리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대략 한 3 내지 5%선 그 사이에서 새로운 표준이 돼서 이 새로운 금융 질서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런 새로운 금융 질서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재무 전략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또 기업 어떤 고용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쟁점들 싹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15일 새벽 한국 시간인데 미국 기준금리 4.5%로 50bp 올린다. 이거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힌트를 주는가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 쟁점은 최종 금리 수준. 이게 2월에도 한 50bp 한 번 더 올려서 일단 5%에서 5.25% 될 가능성이 제시될지 이거 이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 언제 금리 인상 멈추나 이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까지 힌트 준 거는 인플레이션이 2% 이내로 확인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매우 무서운 말로 들립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인플레이션은 사진 보시면 10월까지 발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PCE 6%, CPI 7.7%, PPI 8% 이런 숫자인데 이제 12월 중에 이제 11월 숫자 발표될 테고 또 1월에는 또 12월 숫자 발표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하락하겠죠. 더 하락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크아웃에서 크게 둔화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한 23년 12월경에는 연준이 희망사항인 물가 상승률 한 2% 이내 달성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시기의 물가는 그러니까 23년 12월의 그 물가는 2% 목표 달성한다 하더라도 22년 12월 즉 현재 물가 수준에서 추가로 2%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전년 대비 상승률의 데피니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후 물가 상승률이 연율 2%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금리 인상은 멈춘다 해도 당분간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냐, 즉 역사적 저금리는 다시 안 올 가능성이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80년대의 역사적 고금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재 이상의 금리 수준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아래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양적 긴축의 문제입니다. 매월 950억 불씩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을 소멸시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겠느냐 이겁니다.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는 힌트가 없잖아요. 현재 시장은 매월 950억 불씩 무조건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빚 갚으면 유동성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 겪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미국이 현재 이런 고금리를 감당 못한다 이런 걸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진들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시장 너무 좋고요. 오히려 지금 걱정될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고용도 강하고 시간당 임금 상승하고 있고 개인들 실질 소득과 실질 소비도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각 기준으로 4분기 미국 GDP 성장 전망치 다시 올라서 3.4%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은 적어도 현재까지의 금리 수준에 지금 잘 적응하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금리 수준에서도 경제는 행복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데이터의 정직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년도 미국 경제는 가령 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런 바이든 정부가 역점 두는 산업을 중심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 이것도 완전히 역사적 사건이고 글로벌 산업 재편 현상인데 이거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에게 글로벌 투자가 집중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침체 주장하는 분들의 기후와 달리 미국 경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서방 시장 경제는 물론 경기 후퇴는 하지만 그러나 걱정만큼 기우하는 만큼 침체 정도는 안 가고 그래도 꽤 잘 돌아갈 가능성 이게 여기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야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물론 힘든 분야는 힘들 것이고요. 특히 또 지역적으로 뭐 중공이나 러시아는 매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24년 이후에도 비록 인플레이션이 현재보다 더 가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적 물가 수준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 수준이라는 것은 경제 전체의 품목 그러니까 물건, 서비스 다 합한 거 아닙니까? 시장 가치로 그렇기 때문에 가령 뭐 상하이 운임지수나 철광석이나 강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부 이런 품목들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품목들도 앞으로 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물가 수준은 여전히 현재 수준에서 연 2% 내외로 이렇게 변동할 가능성 높다는 거 아닙니까? 연간 2%면은 해마다 물가는 2% 정도 올라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질서가 새로 짜여진다. 역사적 저금리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걸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역사적 저점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새로운 질서가 되어버린다면은 그래서 어쨌든 경기 후퇴가 본격화될 지금부터는 과거 역사적 저금리 시대에 잔뜩 끼었던 거품이 사라지는 현상이 경제 전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바야흐로 설거지 시대가 열린다 이런 겁니다. 저금리 거품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정점별로 쭉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고 시즌이 개봉박두할 것 같습니다. 몸집을 줄여 한다는 겁니다. 확장은 끝났다. 오버 익스펜션입니다. 경기 후퇴가 시작되니까 몸집 줄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지구내 2% 한 1,600명가량 정리한다. 이것을 오전 영상에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 사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뉴스가 재밌다기보다도 좀 쇼킹한 것인데 CNBC의 짐 크레머가 주장하기를 크리스마스 지나면은 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대략 적어도 한 2% 내지 3% 많으면 거기 보니까 12%까지 인력 구조 조정 준비하는 기업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검색을 했더니 저렇게 막 나오네요. 그래서 경기 상승기에 증가한 인력들이 지금 경기가 후퇴된다니까 그러면 인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줄여야 비용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것은 사진처럼 사람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기업도 적지는 않겠죠. 그러나 전체 경제 평균적으로 본다면 해고는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고용시장은 매우 유연하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의미 있는 실업 증가는 아닐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인력 구조 조정한다는 것이죠. 맨날 하는 일이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또 파산 시즌이 개봉박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산 시즌. 무슨 말인 거 아니? 최근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 줄줄이 파산, 그 사실을 다룬 영상을 얼마 전에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제 저금리 시대에 신설 기업들 엄청 증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금리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 팍 낮춰야 하고요. 금융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 퇴출당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구조조정 그 가능성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저금리 시대에는 미국 기업들이 회사채 왕창 발행해서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것이 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지금부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사주 팔아서 빚 갚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채가 엄청 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자 노예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노예들이 해방되는 그 시간은 매우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매월 950억 불씩 양적 긴축 하는 거 저거 본질은 시장이 연준한테 빌린 그 돈 갚는 과정입니다. 빌린 돈 부채 갚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가령 팬데믹 당시에 연준이 사실상 제로금리, 즉 가장 역사적 가장 값싼 달러 그거를 무제한 무기한 공급을 하니까 미국에서 싸게 빌려서 전 세계에 비싸게 지금 돈놀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반대로 이제 달러 회수해서 연준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바로 매월 950억 불씩 빚 갚는 저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금융 긴축이라는 말, 퀀티티브 타이트닝 이런 말로 QT라는 말로 지금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강세 아닙니까? 달러 부채가 급증한 그 국가들 환율도 급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율 상승을 고려하면은 원금은 적어도 수십 프로, 많으면 한 두세 배까지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빚 어떻게 갚습니까? 이 참 웃을 일이 아닌데 끔찍한 일인데 그렇죠? 지금 그 세계은행 국제 채무 보고서 발표된 거 한번 보십시오. 최빈국의 부채 규모가 3배 이상 지금 늘었다는 겁니다. 이자 노예 상태는 결국 죽어야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는 적어도 지난 2년간 부동산 그 상투에 매수한 분들, 주로 아파트겠죠, 아파트. 그 상투에 매수한 분들 중에서 이거 부채를 왕창 늘려서 매수한 분들이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소득이 사라지면 바로 파산될 것이고요. 소득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부담하는 이자가 최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배에서 3배 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아파트 거래가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탈출하려면은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합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연봉 꼬라박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지금 주택담보대출 연 9%로 잡으면 1억당 연간 이자만 900만 원이고 5억 대출이면 연간 이자만 4,500만 원입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가구로서 평균 가구로서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출이 저주가 된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다 이런 겁니다. 지난 16년간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거래 건수 7만 6천 건 이상인데 오늘 현재까지 새로운 데이터는 금년에 1,939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사실상 거래 실종입니다. 이게 16개월째 지속 중인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장기간 16개월째 지속되는 거래 실종이 이전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걸 경험한 사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경험칙을 벗어난 상태고요. 합리적 예측이 힘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한국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합계 출산율 0.7 수준입니다. 예, 지지난달에 0.81이었는데 지난달에 더 내려가서 지금 0.7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동서고금에서 역사적으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 젊은 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전방에 이기자 부대가 해체된다는 거죠. 이전에 영상에서 다 본 겁니다. 군 부대를 두 개를 한 개로 합치고요. 두 개를 한 개 없애서 두 개를 한 개로 합쳐버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두 개 있던 걸 합쳐서 초중학교 한 개로 통폐합한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다운사이징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 인구 감소하고 서울의 가구 수도 결국 감소하기 때문에 내 집을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가계대출 1870조를 넘었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7.4%, 즉 집 사느라고 빚낸 것이다 이런 뜻인데 지금 집은 안 팔리고요. 가격이 하락하는 매우 고약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의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빚 갚아야 합니다. 빚을 줄여야 합니다. 빚을 줄여야 합니다. 그 발버둥이 바로 통계에서 한국은행 통계에서 부채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부채가 무섭게 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그런데 금년 들어서 부채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신용대출 중심으로 부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 감소 날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올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채가 늘고 계속 늘어야지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래야지 성과급도 두둑하게 챙깁니다. 은행의 한계 이익이라는 것은 이자율 상승 효과와 대출량 증가 효과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비록 이자율이 올라도 대출 잔액이 더 많이 감소한다면 은행 한계 수익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편미분을 사용해서 증명한 그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자율은 상품 가격과 같고 대출량은 마트의 매출량과 같기 때문에 은행은 죽자사자 대출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트에서 많이 팔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늘려주는 것은 저주이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하나 데이터만 확인하고 갑니다. 홍콩 주택가격 5년 전 이하로 폭삭 내려앉았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 영상을 요즘 매일 좀 많이 올리는 편이어서 하여튼 최근인데 오늘 수요일 발표될 중국 중공업 수출량, 중공업 수입, 중공업 무역 수지 요거 폭락할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발표한 걸 보니까 이게 12시에 발표된 건데 예상 이상으로 대폭락입니다. 일단 데이터만 확인하시고요. 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별도 영상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시대의 중요한 특징, 부동산 미분양 시대, 또 경매 시즌이 개봉박두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가령 19년 가을에 서울에서 8억 원 가치 아파트 매입해서 보유한 이 가성의 사례에서 국민은행 KB부동산에서 매월 발표하는 선도아파트 50 아파트 가격 지수, 요거는 가격 변동률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 이걸 적용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22년 6월에 11.8억 원으로 이게 최고점이고요. 역사적 고점이고요. 매입 가격보다 한 47.6%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 19년 가을에 8억 원에 매입한 경우 그 값이 금년 6월에 11.8억 원까지 이게 바로 47.6% 올라간 거다. 이게 고점이다. 역사적 고점이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현재 하락률 적용하면은 2년 후에 5억 3천만 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11.8억 원에 마이너스 55%까지 하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하락이 2년 이상 3년 이상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시세는 11억 원인데 이익 상태죠. 문제는 이 가격에
팔리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예? 현재 서울 아파트는 매월 500에서 700건 사이에 거래 중이기 때문에 가격을 대폭 내리지 않으면은 팔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2년 후에 가격인 한 5억 3천만 원 정도에 팔자 그러면 누가 사갈 겁니다. 그전에 안 팔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다른 통계, 국토부에서 매월 주택 통계 발표하죠.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면은 21년 12월 이후에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상향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설사들이 탐욕적 전략을 반성을 하고 버려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적정 이윤만 추구하고요. 분양 가격을 절반 가격으로 팍 낮춰야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 분양 가격 지금 절반 가격으로 낮춰도 이익 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전세 대출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전세 보증금 뭐 한 2, 3억 정도 다 자기 돈이었습니다. 빚 없었죠. 예?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전세 대출을 왕창 해주니까, 예? 전세 보증금을 한 2, 3억 원 이상 더 올려버리고 그 올라간 차액을 전부 전세 대출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세도 전부 다 빚쟁이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늬만 전세지 사실은 이자로 월세 사는 꼴이 돼버린 거고요.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갭 투자한다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왕창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격 상승이 전부 다 부채로 충당된 거 아닙니까? 에? 이게 바로 부동산 광풍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한계에 도달해서 거품이 그치기 시작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지금 막 넘쳐나는데, 예? 보시면 엄청 제가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넘쳐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밀어낸다는 거죠. 빨리 그 분양하고 말려고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분양 가격은 현재 아파트 고점을 반영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양 가격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제시되지 않는 한 청약 안 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다리면은 중도금 이자도 안 내고요. 예? 저 절반 가격으로 입주할 때는 그 부채 없이, 예?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거지 시대, 예? 어떤 중요한 사건들 쟁점별로 또 영상을 또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